핵무장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김 후보님께서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입장을 보면 핵무장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핵무장이 아닌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주장하셨더라고요. 입장이 바뀌게 되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핵무장을 그냥 할 때는 입장이 바뀐 거 맞고요. 핵무장을 그냥 하게 될 때는 미국 측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NPT를 탈퇴해야 되고, NPT를 탈퇴할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온갖 규제를 받아서 북한처럼 국제적인 규제를 받으면은 우리 기업도 돌아가지도 않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수출이 안 되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려고 하다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더 큰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저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저도 핵 잠재력 단계까지만 가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농축 재처리 기술까지만 확보하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고 저는 뭐 다른 또 입장인데 있다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허용해야 합니다. 그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데 미국이 허용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호주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사실 미국으로부터 허용을 받아서 지금 갖게 됐는데, 결국 그 호주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제가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선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선 건조 능력, 이것은 세계 최고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중국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와 근접한 나라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그 후보님께서 한중 해저 터널 그리고 서해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정책을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한중 해저 터널은 그래서 제가 중국까지 가서 중국 산동성과 경기도가 자매 도시인데요. 가서 쭉 타진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뚫으면 뚫어라 이런 식이지 자기 나라가 안 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은 완전히 실현 불가능하고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그 추진하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해의 백령도 근처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떠십니까? 중국인들의 카지노는 뭐 꼭 중국인만 한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카지노는 서해 섬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드는 것은 지금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싱가포르 카지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지금 7만 달러 이상으로 가게 된 데는 카지노를 하는데 이 카지노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인이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든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관리를 잘 하면서 서해 섬에 중국인이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님, 그런데 그때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말씀하실 때 그게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면 북한에서 폭격을 안 할 거다, 이런 이유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상당히 괜찮고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가 다 좋았을 텐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냉전 시대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매우 그 선택이 어려운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하고 다른데요. 다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금 서해안에 생길 때는 그만큼 예를 들면 백령도나 연평도나 이런 데 생길 때는 그만큼 북한이 그 도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나라의 군 뭐 일개 사단이 있는 거 이런 이상의 방어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되시면 어쨌든 같이 그때 말씀하셨던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전용 카지노를 서해안에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섬에다가. 예. 섬에다가요? 서해 섬에다가. 예. 예. 네,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쳐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핵 문제가 지금 국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일부는 또 핵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이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 북한이 핵 자체를 전술핵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저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반대하시면은 미국과도 이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핵 문제는 무엇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술핵이라는 것은 지상 고정 배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지역이 북한의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전술핵 지상 고정 배치보다는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방식은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 자산을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이 한 곳을 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핵 잠재력의 확보 단계, 그러니까 핵 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몇 개월 내에 핵무기까지 가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만 이루어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핵 억지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핵을 직접 보유하고 무기를 가졌을 제가 경우에는 또 조금 하고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우리나라의 육상에 예를 들면은 저 평택의 미군 기지라든지 뭐 동두천이든 이런 우리나라 육상에다가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많은 반대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전술핵을 만약 미국 국토인 괌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괌에 핵을 배치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같이 선언을 하면서 괌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서 유사시에 지금 북한까지 이 비행기로 실어서 투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표명을 한다면 핵 균형, 북한의 핵과 우리 핵 사이 균형을 하는데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바로 미국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이 북한의 핵에 대한 구체적인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 배치는 안 하더라도 괌 정도라도 배치하면서 공동 성명을 내서 북한의 핵을 감축하거나 없앨 때까지 우리는 이거를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과 공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형 원자로를 핵 추진 잠수함에 또 충분히 배치를 시켜서 전술핵도 같이 핵 추진 잠수함에 실어서 한반도 주변에 계속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순항을 하면서 북한 핵의 핵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SMR을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지금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수함에 핵을 탑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미국과 지금 조선 부분에 필라델피아에도 우리 하나오션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에도 또 지금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데 이 해군 조선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낙후돼 있고 중국에 비해서 너무 미국이 이 선박 건조 능력이란 잠수함 건조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잠수함 부분이라든지 조선 부분에서 중국을 월등 능가하는 그 설계 능력이라 또 조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과 우리 한국의 조선이 서로 힘을 합쳐서 미국의 잠수함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을 더 많이 늘리고 또 미국의 해군 선박도 더 우리 한국 기술과 우리 한국의 조선 능력으로 많이 만들어서 중국의 대비해서도 미국이 이 균형을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또 북한 핵에 대해서도 군사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을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그것은 이제 미국과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한미 간에 특히 잠수함을 공동 건조하는 데 협력한다. 조선 부분에도 협력한다. SMR 부분에서도 서로 협력한다. 여러 부분에서 한미 간의 협력을 더욱 정진시켜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후보님, 근데 제 말씀처럼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에 핵 무기를 탑재하는 거는 우리의 핵무장입니다. 그거는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지금 핵무장을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뭐 미국이 운용하는 건 미국의 문제잖아요. 사실 네. 미국에게 어떻게 핵 운용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라고 네. 그걸 오류를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LTV 규제는 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돈이죠. 처음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 기성세대들과 똑같이 LTV 규제를 받게 되면 그 시장에서 절대 기성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산 축적의 기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는 LTV 규제를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면제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집을 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기간 내내 집을 살 때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의 기초 자산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로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을 우선한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책을 하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예, 청년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충분하게 홍보를 잘 못해가지고 이해가 아직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청년주택 5만 호 또 신혼주택 15만 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신혼 육아하는 부부를 위해서 매년 20만 호 공급을 하겠습니다. 대학가 하숙촌에서 아주 하숙비가 비싼데 여기에 현대식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또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규제를 풀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값싸게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금 시험에서 성공한 1,000원 주택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은 얼마든지 편리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1,000원 주택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이만 원하고 부모는 원하지 않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고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즐거워야 합니다. 제 정책 목표는 그겁니다.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가장 부모 입장에서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가장 또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 시간을 그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봄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늘봄 학교의 전학년 확대하고 대기 인원 제로를 달성할 겁니다. 그리고 아침과 방학에 점심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늘봄 바우처로 월 10만 원을 지원할 것이고 유보 통합을 현장 안착하겠습니다. 그냥 타가소처럼 무조건 국가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국가를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와
즐거운 시간,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은 1대3입니다. 선생님 보육교사 한 분이 우리 어린이 3명을 보는데 영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병도 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보살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1대1로 해도 어렵습니다. 엄마 한 분이 아기 한 명을 보는 것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충분하게 더 1대1로 보육교사를 많이 배정을 해서 보육교사들이 무리하지 않고 아이를 정성껏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의 어린이집에 1대1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 보육의 환경이 나아지고 엄마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험한 검증된 정책입니다. 저는 모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정책은 마음이 아니라 결국 돈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것인데요. 스마트 청년 복지 계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오늘 하나 더 발표한 이 공약을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가 오늘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세를 5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세금 과세를 유예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과 싸워서 금투세 유예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하나로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청년이 기성세대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과세나 그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걸 점점 더 찾고 더 발굴하고 더 소개하겠습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고 또는 군에 입대를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군 필자들에 대한 가산점을 도입하는데, 이것은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남녀 간에 불평등하다, 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게 해서 좀 고쳐가지고 지금 남녀 모두, 여성도 지금 군에 갔다 온 분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친 그런 우리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또 부족한 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사회 정의에 맞다고 봅니다. 교통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복지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출퇴근에 너무 고생이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하고 나면은 녹초가 되어버린다,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도 신속한 교통수단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한 것이 바로 이 GTX입니다. 시속 180km로 지금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주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서울역에서 삼성역, 그 다음에 수서, 동탄 이렇게 해서 전부 연결하는 게 GTX A 노선인데요. 나머지 BC 노선을 하는데, 이러한 노선을 제대로 더 개통하는 데까지 제가 2007년에 제안을 해서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 자체는 오랜 세월 동안 설계하고 또 시공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래를 내다본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이 GTX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교통수단이다, 최고속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도 메가폴리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국에 5개를 하는데 거기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GTX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15년 넘는 동안 GTX가 수도권 6개 중에서 A 노선 말고는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러면 그 이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는 전국으로도 넓히시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넓히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과연 공약으로서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재원 문제는 이제 이 수도권 같은 데는 뭐 엔간한 경우는 다 민자로서도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사업을 해야 그래서 되잖아요. 저는 예. 딴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교통수단 그리고 이 교통 자체가 출퇴근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메가폴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보님, 제가 말하는 메가폴리스가 후보님께서 잘못 오해하신 것처럼 신도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아닙니다. 저는 메가폴리스라는 것이 새로운 도시 개념으로 지금 기존 도시를 연결하든 바꾸든 간에 새로운 도시로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후보님 그러니까 그 분당이나 일산처럼 새로 도시를 올려 세우는 건 아닙니다. 메가폴리스라는 말씀을 제가 제안하는 건데 후보님이 정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메가폴리스 개념은 제가 처음 꼭 뭐 발상을 낸 건 아닙니다. 집중으로 풀겠다는 것이 특히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께서도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5개, 4개 만들겠다. 이런 저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바 있어요. 기존에 있는 도시의 교통망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교통망을 넓혀서 그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산업과 주거를 집중시켜서 자연히 그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오히려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이 GTX 같은 경우는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공약 수도권 6개 노선도 안 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떤 재정으로 하겠는지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제 메가폴리스 개념에서는 메가폴리스 자체가 산업으로 집중되게 되면 제가 자연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지금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께 제가 지적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공약이라는 것이 허구의 빌공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모든 계획은 특히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기 내에 또 더구나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 임기를 3년만 하고 이걸 메가폴리스 2년 만에 해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실현 가능하고 그것도 주민들이 볼 때도 믿을 수 있는 공약이어야지 안 되는 걸 말씀하시면 똑같은 답을 반복하시는데요. 저는 그 메가폴리스를 지정한 다음에 메가폴리스로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때도 특정 지역의 규제 푸는 거 강하게 시도하셨죠. 내년 내. 제가 하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죠? 산업이 집중될 수 있죠. 그런 걸 시도하려는 것인데 그걸 기존에 있는 대도시에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허황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후보님이 말씀하신 전국의 GTX를 다 확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제 질문은 그러면 2년 만에 그 엄청난 일을 한다고 했다고 못하면 그 신뢰도가 떨어져서 다른 게 안 되죠.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셨는데요.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의 투자를 허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 것인데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 보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 너무 큰 손해가 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거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게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그 안전장치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국민연금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이 연기금을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미국도 지금 미국 전체가 아니고요. 미국의 몇
미국의 사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코인 투자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미국의 전체 대부분의 경우에 디지털 화폐에다가 연기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럼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아주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가 왜냐하면 하더라도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예, 일부러 하더라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하겠다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이 전문가들과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를 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해야지 이 연금 수익률 자체를 높이고 또 안정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걸 그러면 제가 그냥 하나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손해보자 이건 그러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그러면 국민연금 자산을 편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편입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직접 투자를 하게 허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가상자산이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지금 연기금 제가 공약을 냈습니다. 여기 국민연금이나 여기에서 정부 기관 투자도 허용을 해서 전략 자산으로 비축토록 그렇게 저희가 공약을 냈습니다. 저는 기관 투자가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이 현물 ETF를 허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국민연금이 게다가 간접 투자도 아니고 직접 코인에 투자하게 하겠다? 저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직접 투자의 경우에 더더욱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7대 공약 이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당에서 7대 공약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투자한다고 나옵니까? 그것도 다 기업과 기관이 다 가상자산 그거는 거래를 ETF를 얘기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말하는 건 아니죠. 국민연금이 거기에 포함되진 않을 겁니다. 기업과 기관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거래소 1은행 체계도 폐지하고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예, 무슨 그다음에-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예, 왜냐하면 그것과 직접 연계해서 하는 그거는 맞는 말인데 국민연금이 직접 코인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과 거기서 말하는 기관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기관 투자는 아마 현물 ETF를 통한 투자를 말하는 걸 거예요. 현물 ETF를 허용하게 되면 기관 투자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ETF는 이미 개인은 직접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현물 ETF를 허용하게 되면 기관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직접 그 위험한 코인에 직접 투자한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 당의 공약 자체가 기업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해서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약 연내에 한 3,500개가 이 시장 참여를 ETF 허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그 기관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하겠다는 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거 제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5인 미만 사업체 수가 540만 개고 전체 사업체의 86%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서민이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근기법을 이렇게 근기법 적용을 갑자기 확대해버리면 이분들이 1년에 이 소상공인 연합회 자료로는 350만 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너무 힘들어지신다고 하거든요. 경기도 지금 나쁜데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적용하는 거 방향은 맞을 겁니다만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할 때부터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와 이 근로자들 또 각 노동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합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거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예,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한꺼번에 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다만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나라를 빼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은 작은 기업체 다닌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일률적인 한꺼번에 하자는 게 근로기준법을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죠. 제 말씀은 순차적으로 하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대선정국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걱정하시지 말라. 제가 되면 금기법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그 급격한 확대는 있지 않을까. 점진적 확대 그리고 실태 조사를 거쳐서 네. 이 보수적으로 진행할 예, 것이라고 시간이 다 돼서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왜 이기려 하는가? 위험한 세상을 막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어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길 수 있는가?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계엄을 목숨 걸고 저지한 제가 세대 교체를 내세우는 젊은 제가 앞장서서 미래를 제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애국 시민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에게 전하는 편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누가 이것을 바로잡겠습니까? 또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이 힘듭니다. 누가 과연 이 민생을 살려내겠습니까? 저는 올바른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잡고 또 법치를 바로잡고 또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 지금 50만 이상이 졸업을 하고도 그냥 쉬었으면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또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김문수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